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항상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립 유치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교수님을 찾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또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신데 또 제가 늘 소수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네. 항상 마이너시군요. 예, 늘 욕 먹고. 아마 오늘도 네. 그런 입장이 되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 그랩, 네. 디디 추징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이나 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해외에 나가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외에서는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전화 우버 그렇죠. 찾아가지고 그러고 타고 간다고. 왜냐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데 네. 이 어디 가자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굉장히 네. 어려운데 이 우버 앱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예. 좀 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그러나 한국을 보면 외국에서 나가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쓸 수 있는데 네. 정작 국내에서는 좀 이런 걸 쓰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계속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 업계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중간에 대기업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대기업이든 아무튼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죠. 네. 예, 그런 기업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주인공은 차를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과 차를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예, 연결해 주는 거니까. 연결해 주는 것이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연결해 주는 일을 지금까지는 택시 회사가 했던가 아니면 그 개인 택시들이 길거리를 그냥 돌아다니다가 손님이 손을 들면 그냥 태우고 하는 이제 그런 택시가 했던 거죠. 그렇죠. 예, 택시가 했는데 이제 택시 기사들 또는 택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야 저 친구들이. 아니 쟤네들은 택시 기사도 아닌데 말이지 자기 차 아무거나 끌고 나와가지고서는 손님 태우고 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 반대 강도는 밥그릇을 이제 얼마나 뺏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네. 이제 역설적으로 택시업계의 저는 강력한 반대는 아마 이제 이 서비스가 그만큼 이분들의 밥그릇을 어떻게 보면 많이 뺏어갈 것이고 예.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택시라든지 어떤 차량 이동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편하면 편할수록 기존 택시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시는 사람들은 타격이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옮겨갈 테니까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만큼 기존 택시들은 손님이 떨어질 테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건데 저는 과연 택시 운전 기사나 또는 택시 회사들이 무슨 권리로 소비자가 다른 거를 타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건지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면허 제도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면허 제도를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조금 있긴 한데 예. 어떤 측면에서는 택시 면허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지 않았나. 예. 예를 들어 운전 기술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만 해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이들이 또 승객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도 하고 부가세도 감면해 준다든지 택시 회사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의무를 많이 지웠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냐. 70년대 당시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무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신산업이 이런 측면에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원래 면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탈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실력은 갖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이상의 청렴함 또는 뭐 성실성 이런 것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일종의 밥그릇 지키기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모범적인 그 면허제도는 운전면허제도라고 봐요. 운전면허제도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수준만 되면 무조건 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되든 5천만 명이 되든 그건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운전만 할 줄 알면 내주겠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사고 안 칠 사람은 무조건 다 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택시 면허도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범죄자 확실하게 이 사람은 범죄자다.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뭐 도둑질 강도질을 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갈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탈락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택시 지금 사업자 쪽을 보면 이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사실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이번 그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는 것도 결국은 이 개인 택시 면허들이 갖고 있는 권리금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면허제도를 발급했지만 이 면허제도가 다시 개인들 간의 거래로 지금 되어 있고 택시를 할 때 이제 내 전 사람한테 내가 6천만 원, 7천만 원을 주고 이 면허를 샀는데 지금 이렇게 풀려버리면 이 면허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면서 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퇴직금인데 이게 날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사적으로 또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은 보면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감차를 시키잖아요. 네네. 감차 정부가 예산으로 사겠다는 그렇지. 거죠. 정부가 예산으로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난센스예요. 물론 저는 정부가 그 택시 면허의 프리미엄, 권리금 그거에 대해서 뭐 보장해 주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택시 면허를 자유화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권리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차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난센스고 사실은 죄악이죠. 왜 세금을 그런 데다 쓰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감차 문제하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13년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택시 발전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도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택시 업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쟁 이제 업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택시 권리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되면 상가 권리금이 떨어지는데 택시 권리금이 지금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택시 권리금이 1억 5천 뭐 그 정도 한다면서요.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그거 왜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혹시 정부의 감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자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겠죠. 택시 숫자가 앞으로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택시 수입이 늘 거야. 그리고 뭐 다른데 별로 뭐 괜찮은 직장도 점점 없어지는데 뭐 이거 하면 최소한 굶지는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뭐. 그리고 아마 택시 감차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좀 낮을 거다라고 이제 그 방법도 문제지만 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보면 예전에 택시 총량제를 통해서 한 지역의 어떤 택시 수를 이제 총량으로 묶겠다 뭐 이런 정책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들이었는데 이게 지자체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또 면허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사들이긴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조금씩 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문제랑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좀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으로 감찰을 하는 게 하나는 실효성이 있을까? 또 하나는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 두 가지는 진짜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 뭐 감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택시 기사들은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냐? 저는 이중으로 안 된다고 봐요. 세금을 택시 기사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뭐 때문에 주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복지정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면 오케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러지만 택시 운전 기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예, 그건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 돈을 써서 이게 뭐가 좋아지냐 이거예요. 택시 운전 기사들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소비자들은 다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택시가 줄어들고 택시 타기가 어려워지고 뭐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 소비자의 택시 승차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까지 쓴다 거기다 이런 정책인 셈인 거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보면은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어떤 수단,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단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택시 요금 인상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저걸 왜 굳이 서울시가 혹은 정부가 택시 요금을 이번에 뭐 얼마 인상하겠다를 결정을 할까? 왜냐하면 이제 택시가 대중교통하고는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택시 기사분들은 차 뒤에 맨날 써놨잖아요. 10년째 뭐 동결 택시 요금 뭐 인상해라라고 써놓고 시민들은 또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타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 승차 거부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불금 같은 불금 밤에는 그렇죠.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주고 싶어도 못하는 뭐 돈을 더 드리고 타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돈을 더 올리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각을 결국 정부에서는 계속 택시 요금을 인상을 억제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니까 억제하면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도 면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부 예산으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좀 그렇죠. 여러 겹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택시는 좀 택시에도 저는 경쟁 체제를 좀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택시 기업들이 택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개인 택시 업자들도 뭐 수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자는 많은데 경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냥 손 들면 오는 걸 타는 것이지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택시 업계도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뭐 지금도 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택시 색깔을 몇 개를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택시 빨간 택시, 노란 택시, 뭐 파란 택시 초록색 택시 뭐 해가지고 이 구분이 가능한 색깔 몇 개로 해서 그 색깔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데 단 그렇게 할 경우에 택시 요금은 당신들 마음대로 책정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색깔별로 나름대로 택시마다 다 가격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택시 승객들은 이제 색깔을 보고 세우겠죠. 그렇죠. 거리에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택시에 대해서도 소비자 선택권이 작동을 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사들에 대한 훈련도 시킬 것이고 가격도 책정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때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아마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싸게 가는 걸 좋아할 거고 어떤 분들은 비싸더라도 고급차에 가고 싶은 걸 좋아하실 거고 이게 굉장히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택시 요금을 딱 규제해서 접근하기에는 아마 서로 만족을 못 할 거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택시를 소비자들이 그냥 그 택시가 그 택시지 좋은 택시가 뭐고 나쁜 택시가 뭔지를 골라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과속하시는 택시는 정말 안 타고 싶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부산에 그 등대콜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등대콜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여성 승객들은 아예 집 앞까지
골목 집 앞까지 태워다주고 좋아하겠네요. 뭐 짐도 들어주고 뭐 이런 정도까지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등대콜이 요즘에 왜 뭐 부산에 가도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택시 업계에서 일종의 왕따를 시키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어쨌든 택시업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게 우버가 그랬던 건데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평점을 주니까 기사와 그렇죠. 드라이버 서로에게 평점을 주기 그리고 때문에. 우버는 자기가 타봤기 때문에 나 여기는 우버 타고 가야 돼라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 택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라고 하는 걸로 불러도 그 뭐가 올지 알 수가 있나?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서로 평가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버도 그렇고 저도 이제 플러스라든지 다른 이제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면 좋은 게 이제 평점이 뜨니까 뭐 택시가 이제 뭐 면허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어떤 운전면허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IT 업체에서 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들은 이제 평점이 있어서 저도 너무 낮은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는 또 안 타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과속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거 다 평점 낮게 매기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아닌가. 소비자들이 직접.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도 없고 차량도 좀 깨끗하고 좀 굉장히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서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됐으면 지금 택시 업계에도 하는 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작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택시 기사든 누구든 간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각자 똑같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남 눈치 보면서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장사는 기본적으로 남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 한번 정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정부에서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규제를 풀겠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일 하나요? 거기? 뭐 굉장히 거창하게 뭐 인터넷 전문은행 뭐 하나 금산물리는 아니지만 하나 뭐 허가해주고 뭐 이런 정도 뭔가 열심히 소란은 피우는데 정작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못해요. 첨예한 문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못해요. 그리고 아마 하는 말이 박원순조차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서울시가 뭐 공유도시로 뭐 한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공유도시예요. 공유 경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버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난센스 기본적으로 공유 경제 대표잖아요. 우버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걸 쫓아낸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참 왜? 아이러니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표. 또 그들이 뭐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권 하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왜 못하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IT 기술들 아닙니까? 또 데이터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산업들을 다 대체를 해가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금 택시업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무슨 뭐 호텔 비즈니스 뭐 그게 다 저 에어비앤비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손님과 그 숙박업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거지. 숙박업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집 빌려주는 거죠. 뭐. 그렇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소위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큰 비즈니스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뭐 자기가 뭐 그냥 그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 차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택시를 해서 호텔을 해서 여관을 해서 밥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 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인 거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비용을 확 줄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기존에 돈 벌던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돈 벌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술이 인류를 잘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그 저항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방금 교수님이 진짜 좋은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토부 네. 혹은 뭐 서울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규제 부서잖아요. 국토부 네. 뭐 택시과가 택시 산업을 관장하고 네. 뭐 서울시도 있겠죠. 근데 서울시 택시과가 택시 산업을 이제 규제하는 부서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보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뭐 불법이다. 네. 뭐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들도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법에 뭐 출퇴근 시간에 카풀 정도는 뭐 허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신사업을 어쨌든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이걸 너무 많이 이용하면 뭐 하루에 3회 이상 하면은 불법 여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꾸로 규제 부서들이 기존 사업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포획 이론이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게 본질이에요. 예. 늘 같이 일하다 보면 그들을 뭐 규제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같은 편이 되더라고 대개는. 정드는 건가요? 네, 뭐 예, 그래서 정이 들고 뭐 또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부서 자체도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뭐 아무튼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근데 택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객들이 타고 다니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니 택시를 위해서 승객이 존재하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난센스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이게 불법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법을 바꿔야지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도 보면은 법에도 그 카풀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인데 그걸 아예 삭제하겠다는 법안이 또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생각이 하나 들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공무원들이 또 사실은 주어진 미션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션을 던져놓으면 이거에 추진하는 추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경제과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택시과를 폐지하고 부서를 공유경제과 만들면 공산주의 경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네. 박원순 씨가 들고 나온 그 공유경제는 이름이 그럴듯해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뭐 있어 보인다. 뭐 공산주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네네. 있어 보이잖아. 사유재산하고 반대일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거든.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주 최첨단 비즈니스거든 그냥.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 그러니까 박원순 편이 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오케이 협동조합 무슨 뭐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우버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그 얼마 전에 어디서 발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 스타트업 상위 스타트업 100개가 하는 사업 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도입해 보니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20-30% 정도는 뭐 한국에서는 애당초 불법이다. 아마존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마존 들어오면 우리나라 유통업 다 초토화가 될 텐데. 골목상권 다 죽이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왜 다발성 경직? 그러니까 온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상태 있잖아요. 꼼짝 못해요 이제. 그게 좀 경제 지표로 좀 나타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야말로 온 몸이 딱 굳어가지고 눈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가라앉아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필요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외국에서 되는 사업은 우리나라도 무조건 된다. 뭐 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 이제 목소리 높여서 반대를 하면 뭐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은 소비자들이라고 봐요.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위선적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기분 나빠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상권 대형마트 이 문제만 하더라도요. 소비자들이 위선자가 아니면
무슨 상생이고 뭐 규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동네 슈퍼 가가지고 물건 사면 동네 슈퍼가 없어지겠어요? 장사 잘 되죠. 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동네 슈퍼는 자기는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대형마트 가는 거예요. 사가지고 대형마트 가고. 그러면서 말할 때는 나는 말이야 슈퍼마켓을 이게 동네 슈퍼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도대체 말 따로 발 따로. 발로는 대형마트 가고 말로는 동네 슈퍼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뭐 동반 상생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목소리만 듣다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이 망할 리가 없는데 현실 세계에 와 보면 아니 모두 다 골목 상권을 지키자라고 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장사는 잘 돼요. 또 이게 어떻게 된 아이러니인지 그게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는 다 편한 데 가고 다 해외 여행 가가지고 돈 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는 내수를 살려야 되고 말로는 동네 슈퍼를 살려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는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들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강남 아파트 살아봐서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그 카풀 서비스 문제, 세계적인 이제 공유 서비스 흐름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껴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이제 이 반대를 어떻게 뚫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앞쪽 부분들은 쭉 이야기가 되지만 역시 이제 마무리 부분이 우리가 이걸 과연 이 반대를 뚫고 이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암울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저 이거 굉장히 지금 쓰고 싶은데 아마 해외 나가서 계속 써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과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소비자를 가두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런 견해를 좀 종종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